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지수가 계속 가려면 어쨌든 국내 경기도 좋아야 되고, 국내 경기가 좋으려면 국내 기업들이 계속 순이익이 높고 매출이 좋아야 되고, 그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때도 사실 유동성 빨러 그냥 올랐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저희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김종봉 작가님 모셨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책이 나와야지만 간신히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왜냐면 정말 출연 안 하셔요. 네, 출연 잘 안 합니다. 예, 제야에 계신 분인데 네, 대구에서 여기까지 서울까지 또 오셔서 출연하셨습니다. 또 그 인구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또 채널 진짜 많이 안 나가는데 네. 제가 이제 하나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나갔던 채널은 전부 다 엄청 잘 됐어요. 다 100만 넘었습니다. 진짜로. 네. 한 번도 빠짐없이. 오. 그리고 항상 늘 초대해 주신 분들한테만 나가서 또 오랫동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셨길래 네. 대구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못 온다 하면 제가 대구 갈라 했었거든요. 마침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평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네. 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모두가 꿈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평범한 사람도 부자 될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릴 건데,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한 게 항상 하필 딱 오시기 전쯤에 네. 코스피가 이렇게 4천까지 갈 줄 몰랐어요. 저희가 맞아요. 출연하기로 한 약속이 좀 이전이었었는데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 그리고 11월 들어서 더 이상 못 오르고 힘들어하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기술적 투자, 또 차트 네. 쪽에서 또 워낙 이쪽 업계에서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 제가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거 이게 과열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주도주가 이게 지금 계속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네. 이 질문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궁금해. 그래서 사실 그 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여기 지수 차트 우리가 펼쳐놨었는데, 제가 이 책 쓰고 처음 딱 활동할 때가 한 3,500, 600이었어요. 그래서 4,000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9월 말 10월 초였으니까. 그래서 4,000까지는 갈 것 같은데 4,000에서 더 갈지는 사실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갔던 이유는 뭐냐면, 4,000까지 봤던 이유는 뭐냐면, 지수는 크게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아니면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내리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무조건. 근데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면 우리가 막 추세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번 오른 폭만큼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차트, 여기 네이버 차트 잠깐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수 한번 올랐죠. 그리고 여기 조정받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얼만큼 오른다? 똑같이 올랐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4,000을 예상을 한 거예요. 이때쯤에 나와가지고 4,0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요 폭만큼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4,000 정도를까지는 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폭만큼 3번이 오르려면 정말 큰 버블이 오거나, 아니면 저는 실물 경제가 무조건 받쳐줘야 된다 생각해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차트를 다 펼쳐봤을 때, 지수 차트를 나중에 한번 쭉 다 보시면 3번 연속 오를 때가 대한민국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3단 고음을 맞아요. 한 번밖에 없었다. 네. 거의 3단 고음을 했었을 때가, 그때가 언제냐. 자, 요 차트였습니다. 네. 이 시기였는데, 제가 요때에 전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펀드를 하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 번 오르고, 거의 2번 이렇게 급하게 오르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오릅니다. 자기 몸집만큼 한 번씩 맞아요. 그래서 뭐 거의 저가 대비해서는 4배가 오르는 이런 장세가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돌아보면, 저는 이때 뭐 24, 25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그때는 진짜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경기가 진짜 좋았어요. 그때 우리가 일본을 다 따라잡았죠.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전자도 그때 따라잡았고, 현대차 수출을 시작한 것도 그 시기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업종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서 레벨업을 하는 구간이었어요. 세계 1위를 하는 기업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구간이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급성장하는 시기냐라고 지금 되물어 본다면, 글쎄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오른다면 버블이 올 거고, 저렇게 올랐을 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서브프라임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도돌이표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기든 뭐 저는 여기라고 판단을 하지만 또 모르죠, 어떻게 버블이 더 갈지. 그런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21년도에 제가 돈의 시나리오 또 두 번째 책을 썼을 때, 그때도 임금 채널에 나갔었거든요. 그쵸. 그때. 그래서 그때도 초대를 받고, 딱 지수가 언제였냐면 요때였어요. 요 시기였거든요. 여기였어요. 자, 보세요. 자, 어때요? 2단 고음이네요. 2단 고음이죠. 네. 자, 이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좋다. 조심하세요. 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산업
그것도 광기 벌어져가지고 당연히 4천 간다고 막. 맞아요. 네. 근데 이때랑 지금이나 다른 시장도 나중에 조금 이따 제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때도 제가 고점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거는 저 아까 몇 단 고음이에요? 2단 고음. 똑같아요. 지금이랑. 지금 똑같은데 거의 비슷하죠? 이때는 진짜 펀더멘털 없이 유동성 발로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때 제가 책을 집필을 하고 21년도 요 시기쯤에 이제 그 책이 나와서 유튜브에 막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BBC 촬영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지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운으로 돈을 버셨던 분들은 내 실력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바로 안 빠지고 몇 개월을 이렇게 더 올랐어요. 왜냐면 이때 미국 지수는 더 올랐고. 네. 그래서 이때 제가 댓글로 엄청 욕을 먹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활동기가 이때였어가지고. 그래서 댓글로 엄청 욕을 처음에 먹다가 나중에 지수가 빠지니까 이제 이때쯤에 이때 지수 빠진다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다 하고 막 그거 보러 왔다고. 성지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게 주봉으로 봤으면 짧은데 거의 몇 개월이었어요. 한 4, 5개월 안 빠지고 이렇게 조금 더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런 장이라고 한다면 몇 개월은 더 오르고 또 몇 개월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는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이때 미국 증시는 1년 내리 달렸어요. 맞아요. 근데 한국 증시만 상반기 찍고 하반기에 고꾸라졌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지수를 보는 것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거지 사실 매매 종목은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지수가 계속 가려면 어쨌든 국내 경기도 좋아야 되고 국내 경기가 좋으려면 국내 기업들이 계속 순이익이 높고 매출이 좋아야 되고 그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때도 사실 유동성 빨로 그냥 올랐던 거죠. 근데 미국은 어때요? 경기 좋은 기업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이 계속 새로 성장하니까 코카콜라에서 시작해서 애플 갔다가 뭐 이것저것으로 다 올라가니까 그때 21년도 빅테크에 해였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장으로 떠나는 것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차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국내 주식으로 차트에서 돈을 못 벌면 미국 주식 가서 차트 보고는 돈을 못 번다. 그냥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아닌 그런 펀더멘탈을 잘 분석하고 내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나 성장성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미국 주식을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내가 보기가 어렵다? 그걸 판단하기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또 차트쟁이다? 이러면 국내 주식 못하면은 미국 주식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저는 이때랑 크게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아까 그 인구님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질문해요. 이때는 사람들이 광기가 터졌었는데 지금은 광기가 안 터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4만 명이에요. 지금 경제 활동 인구로 따지면은 거의 3명 중에 1명 이상은 국내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400만이요? 네, 1,400만. 제가 근래 GTP한테 물어보니까 GTP가 거짓말도 한 번씩 하던데. 그렇죠. 맞을 겁니다.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언제 대부분 다 시작했냐면 이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시작을. 그럼 이제 더 할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언제 샀죠? 여기 샀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물려서 힘들어 보고 손절해서 떠날 사람 떠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지금 여기 와서 왜 그때랑 다르냐 그러냐면 왜 다르냐면 이때는 이미 이전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물렸는 거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전이거나 이런 장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때 10만 원에 산 게 이제 드디어 본전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야기 2주 전에 제주도 식당에서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열광을 못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려면 저가에 내가 사가지고 우와 주식하면 떼돈 번다, 주식하기 너무 쉽네 이렇게 되는 게 열광인데 이미 시작할 사람들은 저때 다 시작하고 저때 다 물려있고 이제 열광하는 게 아니라 어이씨 드디어 나왔다 이제 미국 주식 가야지 이제 드디어 나왔다 이제 탈출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런 시장이나 좀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인이 똑같아요. 비슷하죠. 코인도 21년도에 물렸던 거 이제 회복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코인 사실 비트코인이 그때보다 2배 지금 더 올랐잖아요. 근데 사람들 열광 안 하죠.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 전에 사이클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에서 팔고 막 옛날처럼 막 저가에 사가지고 떼돈 벌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열광을 하려면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신규들이 누르자마자 벌었다. 맞아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열광하는데 그렇죠. 신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물려있는 사람이 여기 다 물렸고 예. 여기서 새로 진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이 안 나오죠. 그리고 고인물들은 돈 벌어도 열광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뭐 저는 잘 몰라요. 펀더멘털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기업의 성장률 뭐 우리나라의 뭐 이런 거 몰라요. 제가 평범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대화해 보면 대표님 저 이미 물려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진짜 대화를 많이 해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좀 버블 같지 않은 버블 느낌? 네,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럼 대중들이 좀 더 광기를 가지려면 여기서 이제 더 가야죠. 5천은 찍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와. 5천, 6천 가면 이제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장이 아. 또 요 몇 개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와야 이제 뭐 버블이 되겠다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상황이 올 만큼 지금 우리 경기가 그렇게 좋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편이죠. 왜냐면 또 저도 지방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맞아요.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이러면서 더 최악을 느끼고 있지 않나. 진짜 저 예. 진짜 그래요. 제가 있는 대구나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영업자들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저도 사실 서울에서 그래서 일부러 창업을 하고 서울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저도 지방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뭐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충분히 많이 느끼고 있어서 경기가 그렇게 많이 좋지 못하구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조차도 할 만큼. 그런데 지수는 이렇게 올랐다? 그쵸. 이게 사실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국내 주식만 또 차트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기술적으로 이 원리가 다 비슷하면 맞아요. 미국 주식도 적용되고 코인도 맞아요. 적용되는 거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코인도 예. 하고 미국도 아, 합니다. 해요? 이제 합니다. 이제 합니다. 네, 근래에도 제가 미국 주식 보정기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그 카페 글을 쓰면서 계좌 처음 팔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해보니까 어때요? 다 해보시니까 미국장이 확실히 좋아요. 차트가 달라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후회돼요. 좀 빨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테마주들처럼 움직이거든요. 하루에 뭐 10몇 프로씩 오르고. 근데 미국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총도 그렇게 오르고 내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일찍 알 걸. 사실 후회도 좀 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차피 제가 돈이 뭐 몇 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백억을 굴리는 투자자도 아닌데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죠. 근데 뭐 제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근데 하도 제가 질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다 비슷한 생각을 하네. 하도 질문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코인은 뭐 예전부터 했었고. 그러면 낚시로 치면 국내 주식은 약간 이제 민물 낚시 느낌이고 이제 미국 주식은 바다 낚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실제로 저는 제 돈은 반대로 투자하고 있죠. 왜냐면 저는 제 시간과 정성을 믿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투여한 만큼 제 원금이 들어가야 된다. 아직도 코인도 진짜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 10억도 안 돼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뭐 미주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제 전체 자산 대비 제 금융 전체 자산 대비 20% 이상을 다른 투자물에 투자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국내 주식은 10년 넘게 제가 투자를 했고 코인도 이제는 조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코인 공부에 시간을 쓰지는 않아. 이제는. 그 투자자 트레이더라고 이제 부를까요? 네네. 트레이더 분들도 네. 세대가 나눠져 있다. 그럼요. 몇 세대인 거예요, 그럼? 저는 뭐 거의 반달 수준이고 일단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도 쓰고 저는 이제 반달 수준이고. 왜냐면 오늘 올라오시는데 분명 장 거래기 시간인데 네. SRT 타고 오셨잖아요. 네네.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래 9월부터 매매도 거의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뚜렷하게 매매에 집중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진 않고. 맞아요. 왜냐하면은 가르칠 때는 일단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데 또 가르치는 시기가 오면은 또 매매를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약간 반달에 속하는데 트레이더 분들도 뭐 1세대 트레이더 분들이 단기 매매로 치자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좀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직전에서부터 단기 매매로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이 보통 1세대. 키움증권 세대로 해야 돼요.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서브프라임 직전에서부터 월천 이상씩 계속 버셨던 분들이 아마 단기 매매 1세대 분들이었고 2세대 분들은 그 이후부터 3세대는 코로나 때 등장한 친구들. 그 리먼부터 코로나 때까지가 2세대. 네, 맞아요. 12년 세대. 네, 맞아요. 이제 코로나 때부터 두각을 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3세대 정도로 보는데 재미난 사실은 1세부터 3세대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그 유동성 장세를 1세대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동안. 네. 그러면 그 법칙 같은 것들이나 본인의 그 비중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단기 매매할 때 거래대금이 한 200억이면 우와 진짜 좋은 종목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정말로. 근데 지금 2천억도 흔해 빠진 종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많은 베팅을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전업에서 돈을 벌어서 그래도 좀 지방에서 좀 유명했을 때는 교육하고 책 쓰고 양지에 나오기 전에는 제가 좀 그래도 단기 매매에서 돈을 많이 번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3세대 때 단기 매매로 돈을 많이 번 친구들에 비하면 걔네 그 친구들이 올라오는 속도에 비하면 저희는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도 많이 해요. 1, 2세대 분들은 억울한 면이 뭐냐면 우리는 뭐 한 8년에서 번 돈을 이 친구들이 1, 2년 만에 벌어버리니까 이게 막 되게 억울했다 뭐 이런 분들도 진짜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약간 후회스럽긴 한데 차라리 트레이더로 계속 좀 빡세게 매매했으면 어땠을까. 요새 저보다 훨씬 돈이 자산이 많은 그 뒤늦게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도 자산이 많은 트레이더인 동생들 보면서 부러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트레이더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이 장세가 유동성이 얼마나 좋으냐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게 그 유동성 장세에서만 돈을 벌어본 친구들이 예. 생각보다 또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하락했었잖아요. 그때 또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 또 어느 정도 일렸거나 쉬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럼 지금 다시 유동성 장세가 돼서 다시 또 재산 점프를 하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하루 14시간씩 차트를 보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고 지금도 장중에 차트만 보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인정이 된다. 낚시로 지금 찌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사이즈마다 찌가 다르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찌를 큰 걸 쓰니까. 그렇죠. 유동성 장세는 이제 물 만난 것처럼 또 되는 거고. 네 맞아요. 또 유동성 장세 죽고 또 지수가 좀 계속 꺾여 나가면 예. 또 그 전만큼의 수익은 못 올리고 뭐 이렇게. 근데 이미 벌어놨던 돈이 많기 때문에 쉬어도 충분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시기에 지금 이 시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도 지금 한 5년 만에 지금 다시 이런 장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4년 반 동안 그럼 굶을 거냐 그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제 좀 굶어도 된다. 다시 그런 장이 안 와도 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1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했던 시간은 대부분 다 5년, 7년, 뭐 깡통 몇 번 차고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 없이는 그 돈을 벌기는 좀 어렵다. 저는 트레이더의 삶을 잘 모르니까 지금 네. 많이 벌어놨다 치더라도 네. 한 3년 정도 하락장 때 또 이거를 계속 들어가다가 네. 모아놓은 돈을 또 상당 부분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있죠? 실제로도 많고. 근데 저는 그런 일단 그래도 부까지 찍어서 살아남은 친구들만 보게 되니까 사라지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는 또 그래도 다 매매를 잘 하고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동생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나는 몇백 원 남는 책 팔기하고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이 세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트레이더 세계를 우리 예전에 마하세븐님부터 만나면서 보면서 이 세계의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모르니까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해서 그래서 들어봤을 때 공통점은 뭐였냐면 아침에 종목을 고르는 거죠. 이게 제일 힘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전날 사실 전날에 다 고르죠. 그리고 뭐 일주일 내도록 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가장 강한 종목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매매를 하겠다. 그 방법은 이제 서로 다 달라요. 뭐 누군가는 상승할 때 따라잡는 사람도 있고 크게는 돌파와 음봉 매매 둘 중에 눌림에 잡는 사람도 있고 돌파에 잡는 사람도 있고 둘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완전 다르지 않아요? 그 돌파면은 오를 때 산다는 네. 거고 눌림일 땐 떨어질 때 산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와. 근데 어쨌든 같은 종목 안에서 움직여요. 시장의 제일 센 종목. 그 어쨌든 시장이 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끝났을 때 올라서 마감할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든 간에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은 종목을 건드리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음봉 매매나 돌파 매매나 뭐 매매하는 종목은 다 비슷합니다. 네, 근데 그 타점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지금은 뭐가 제일 힘이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예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단기 매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세였고 그리고 종목들 많죠. 지금 엄청 많아요. 뭐 바이오주들 지금 이제 이번 섹터에 올라왔고 이제 주도주가 바이오주가 됐거든.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근래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었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반도체, AI, 로봇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상승장 딱 요때 2단 고음쯤 되면은 네.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순환매가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바이오주가 오르면 끝물이다. 제약주, 옛날에. 네. 그리고 그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오주가 제일 마지막에 오른다고. 엔터랑 바이오가. 저는 그 게임을 해봤거든요. 2007년에. 그래서 바이오주가 네. 근래 제가 안 그래도 그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한 2주 전쯤에 바이오주가 꿈틀꿈틀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뭐 오늘도 제가 바이오주 들고 있던 걸 팔았었는데 네. 바이오주가 움직일 때쯤 되면 항상 지수가 조금 고점이었긴 했었어요. 저도 느끼기에. 그래서 바이오주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근데 차트를 봤더니 바이오주 차트를 다 괜찮아. 그래서 지수 고점인가? 이런 생각도 좀 근래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바이오주가 왜 끝물에 대해 선택이 되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오주가 가장 사실 팬더멘탈을 측정하기 어려운 회사잖아요. 업종 중에서. 네. 왜냐하면 신약 개발 이런 거. 바이오주는 뭐 5년 내도록 적자래도 네.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주가 가장 늦게 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돈 다 벌고 뭐 실적 나오고 주도 주고 이런 데 돈 다 벌고 이제 더 안 오른 거 없나 찾다 보니까 바이오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 봐요. 저는 스타크래프트로 비유를 하자면 스파이더 마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이오주를. 바이오주를 펀더멘털 대비 이제 대박을 노리는. 그렇지. 마인 대박 노리는. 왜냐면 보통 게임 잘하는 친구도 보면 펀더멘털 좋은 유닛으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제 약간 실력이 안 좋은 친구들은 대박을 노려야 되니까 마인 대박 노리려고 막 깔잖아요. 바이오가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저는 바이오주는 진짜 셀트리온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셀트리온이 나오기 전에는 진짜 단기 매매자들조차도 기피하는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로 바이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나오고 나서부터 정말 바이오 시장이 많이 탄탄했다 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바이오주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바이오주에 관련된 모든 업을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을 만드신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들어요. 진짜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 롤모델이라고 지금. 맞아요. 네. 왜냐하면 셀트론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바이오주의 모든 편견을 다 바꾼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삼성전자 이런 차트 보신 적이 있었나요? 삼성전자 이렇게 갈 수 있었나요? 뭐 삼성전자 이렇게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진짜. 예. 2배 됐잖아요 단기간에. 그렇죠. 5만 원에서부터. 시총 1위짜리. 네, 시총 1위까지. 그래서 우리 지수가 이렇게 또 마지막에 따라 올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갔었죠 한 번은. 이렇게 되려면 유동성을 코로나 다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가면 네. 이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유동성을 다 잡아먹으니까 다른 종목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단 고음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약했어요. 저는 지수가 가냐 안 가냐의 판단을 삼성전자와 지수를 비교해서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강하면 지수가 더 갈 수 있고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약하면 지수는 못 간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지수 차트를 봤을 때 1단 고음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지수의 상승폭만큼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따라갔냐?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원전, 맞아요. 방산 이때 우리나라 4월부터 이렇게 쭉 오르기 시작하면서 로봇주들부터 쭉 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1차 고음을 그때 올렸어요. 그럼 2차 고음이 가려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겨야 되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이때였어요. 이때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더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수도 가겠구나, 2단 고음 하겠구나 이렇게 제가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저렇게 올랐죠. 야구로 치면 이제 2선발, 3선발, 4선발이 잘 던져주다가 슬럼프였던 1선발이 드디어 그렇죠. 깨어나서 이제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우승할 수 있겠다. 네, 그런 느낌이죠. 사실 저도 저는 이게 더 가나 안 가나 상관은 없거든요. 제가 안 들고 있고 상관은 없긴 한데. 네. 근데 지수가 더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줘야 되니까. 보통 그러면 만약에 들고 있었다라 치면 네, 저는 팔죠. 지금쯤에서는 저는 팔죠. 팔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네, 저는 비중을 줄여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 추세 이탈하는 자리들이 오면 비중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저기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트상 신호들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여기까지 내려오고 올라갈 것까지는 지지난주에 예상을 해서 첫 번째 하락을 잡아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주 전에 마지막 그 유튜브 나갔을 때가 2주 전인가 3주 전이었는데 그때 한 번 무너질 때 무조건 잡아라. 저는 그때 제일 큰 비중을 들어간다. 글도 그렇게 썼었고 10월 말에 그래서 한 번 무너졌었죠 근래. 그때 좀 매매를 많이 해서 매도를 좀 많이 했었고
근데 그건 이제 단기 매매 관점이 아니었어요. 단기 매매를 거의 요새 못 하고 있고 바빠서. 근데 전체 지수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었고, 이제 이 박스권이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박스를 치는 공간에 제일 저점을 하락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 놓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 뭐 우리가 전에 차트를 보면 돼요. 내가 모르겠다 하면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이때 많이 잡았을 거거든요. 예. 첫 번째 하락이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파랗겠죠. 단기 매매자니까. 근데 이렇게 박스를 여기가 박스잖아요. 예. 여기 저가를 이탈할 때, 예. 요럴 때 좀 팔아라. 쌍봉, 또 여기 저가 쌍봉 이탈할 찍고 때, 이탈할 때? 네, 이럴 때 팔아라. 뭐 쌍봉인 거 뭔 거보다 그냥 저가를 이탈하는 자리가 오면 팔아라. 그렇게 생각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도망갈 기회는 줍니다. 도망갈 기회를 주는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런 생각을 아까워서. 다시 10만 원 갈 거야. 맞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지지와 저항에서 지지를 받던 곳이 무너지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도망가자 구간이었어요. 이때 안 팔면 이제 조금 힘들어진다. 그래서 추세가 꺾이는 지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는 도망가자 시기는 항상 나옵니다. 이때도 도망가자 시기가 나왔었죠. 한번 첫 번째 무너졌을 때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오고 이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박스를 끄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탈하면 물량을 줄여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44,000원, 뭐 4만원, 43,000원 라인을 이탈할 때 물량을 도망가자 구간 나오죠. 근데 이런 구간에 물량을 안 줄이면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이건 뭐 많이 갔네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고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요 하락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나서 나중에 뭐 다시 사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박스를 이탈하는 자리가 오면 저는 팝니다. 비중을 줄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지켜야 다음이 있다. 그렇죠. 네,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이것만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수익을 내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배 레버리지 아니면 도파민이 안 나서 못하겠다. 그죠. 근데 수익만 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 세계 부자여야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 세계 어떤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도 손해를 본다라는 거잖아. 답은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손해를 안 볼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권투 경기 나가서 한 대도 안 맞을 거야 생각하지 마라. 맞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이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팔고 나서도 더 오를 것 같은 종목도 제가 세운 원칙에 있어서 무너지면 팝니다. 그 어떤 변명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못 팔았어요. 왜냐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거 빠질 것 같은데 또 저 사람은 돈 번 사람은 또 오른대. 아씨 어떡하지? 그때 저도 처음에는 전문가를 더 많이 선호했었으니까 네. 저도 처음 주에서 전문가 의지해서 했었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버리는 데까지. 그래서 저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는 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지 않나. 그리고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안 듣습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자기가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의 필요치가 있는 정보들 정도만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 모든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세워놓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매매법이 옳은 매매법인지 아닌지도 스스로 이제 계속 매매하면서 터득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판단이 될 만한 자료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 잘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노하우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거 클래스 101 강의에 있는 그 노하우 중에 많이 상당 부분 녹여내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대표님 자꾸 양지에 나오지 말라고 맨날 그 소리 하거든요. 왜 자꾸 알려주냐고. 난 돈 주고 배웠는데 왜 자꾸 밖에 나 유튜브에서 알려주냐고. 지금 저는 들으면서도 되게 양질의 정보를 느껴가지고 네, 자꾸 양지에 나오지 마라. 처음에 제가 활동했을 때 제일 심했어요. 그때는 댓글에도 심지어 달렸어요. 그리고 막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대표님 감시하러 가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뭐 수치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왜 자꾸 수치 이야기하냐. 뭐 물론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듣는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모든 시간과 정성은 본인이 써서 투자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주의고 저는 거기에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저희 또 2부에서는요. 드디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잠깐만 얘기 여쭤보고 하려 했는데 얘기가 길어져서 2부를 편성할게요. 평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네. 그동안 돈 공부 시리즈로 판매한 게 총 몇만 부? 20만 번 넘죠? 20만 부 작가가 알려주는 돈 공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